자, 그러면 이제 평평 정책 관련된 테마 넘어갈게요. 먼저 볼게요. 영주의 정치문을 볼게요. 영조는 이제 아까 이제 설명한 것처럼 그 경종에 이어가지고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노론의 어떤 게 뭐냐면 그 지지를 받기 때문에 이게 그 영조 1년에 그 당시 을사처분을 내려가지고 그 당시 이민국사에 관련된 노론 사대신을 복권을 하고 그 다음에 정권이 이때부터 초창기 때는 그 소론에서 노론으로 전환을 했죠. 초기 때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영조 3년에 정미항국을 이제 맺게 돼요. 정미항국.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노론의 사대신의 복권을 취소하고 노론 강경파를 처벌하고 그 다음에 소론 온건파 이강재 같은 사람을 등용해서 이제 시초 소론이 정권을 장악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무슨 난이 나는 거죠? 소론이 정권을 장악할 때 이인자의 난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인자의 난은 무신의 난이라고 하거든요. 무신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이제 하는데 이 난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어떤 세력들이냐면 남인하고 소론이죠. 예, 그래서 이인자는 남인 계통이에요. 근데 이제 남인 외에도 이제 소론도 많이 이제 참여했는데 그 배경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종이 그 영조한테 독살을 당했다. 경조 독살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왕통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난 난이야. 근데 이 지배층이 일으킨 난, 그 중에 이제 집권세력들 안에서 분열이 나는 거죠. 그 집권세력들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 난인데 거기에 이제 참여계층들 특징을 보면 그 양반뿐만 아니라 도시나 농촌 중간계층들, 기층세력들도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냐면 상품화폐 경제 발달해서 소외됐던 많은 이제 세력들과 그 다음에 다양한 계층들이 이 난을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난은 단순히 경종 독살설에 입각해서 일으킨 정치적 사건뿐만 아니라 그 밑에는 어떤 사회경제적 어떤 발달 배경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난을 이제 진압할 때 특징이 뭐냐면 이 소론파들이 남인파들이 익혔잖아요. 급진파들이. 근데 그 온건 소론파들을 동원해갖고 진압을 했어. 오명화 같은 온건 소론파들을 동원해갖고 진압을 했는데 이것은 꼭 그 왕권의 정통성을 강화시킨 거죠. 왜냐면 노론이 아니라 같은 소론파를 동원해갖고 했다는 것은 소론이 익힌 게 아니라 소론의 일부 세력들이 익힌 거고 소론도 자신을 지지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인자의 난을 계기로 해갖고 탕평 정치의 필요성을 느낀 그 영조는 본격적으로 탕평 정책을 이제 하게 돼요. 이 탕평 정책은 주로 이제 소론과 노론의 연합 정권을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탕평 정책 초기 때는 주로 누가 주도를 했냐면 소론 온건파들이 주도를 했고 거기에 노론과 이제 온건파들 남인들이 일부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뒤에 이제 다시 노론 온건파들이 주도를 하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영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온건파 중심으로 탕평 정책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각파의 노론이나 남인이나 소론의 급진파들을 제거하고 그 당시 강경파를 제거하고 노론의 남인이나 소론의 온건파들을 등용을 해서 정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론의 온건파들을 영조 외척을 끌어들이죠. 그래서 외척도 같이 참여시켜. 그래서 예를 들어 김항국 영조의 외척이죠. 그 다음에 홍보왕 누구의 외척이죠? 사도세자 외척이죠. 그래서 외척과 온건파들 같이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탕평 정책은 무슨 탕평이라고 하죠? 예? 완능탕평이라고 하죠. 완능탕평. 예.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중능탕평은 각파의 명분이 뚜렷한 좀 강력파들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외척을 배제하죠.
이걸 무슨 탕평이라고요? 중농탕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영조와 그 다음에 그 정조의 탕평 정책의 어떤 차이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대개 이제 이 탕평 정책은 영조 초반하고 그다음 그 영조 정치 말기에 해당한 게 아니라 영조 중반 때 쭉 행해졌다는 거죠. 그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이제 영조가 말년에는 다시 뭐죠? 노동 중심의 정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주 개서 사건이에요. 그래갖고 그 영조가 제일 싫어하는 그 말이 뭐예요? 경종을 자기가 죽였다. 경종 독살설. 영조가 이제 경종을 죽였다는 그 독살설인데, 이 나주 개서 사건은 그것을 다시 건든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이거 소동세력도 잘해주면 안 되겠다. 쳐내고 노동 일당화 정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이제 또 그 사도세자 있죠? 사도세자가 그날 대리청정 기간이었어. 근데 사도세자가 대리청정 하면서 누구와 연결되냐면 소동세력과 연결돼요. 노동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의 특히 외척세력들, 거기에 그 외척세력들 두 세력이 있죠? 김한국, 영조 외척세력과 홍보한 사도세자 외척세력들이 가담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사도세자들 뭐냐면 그 헐뜯기 시작하죠. 그 계기가 됐던 나경원이 고변 사건이 있어. 나경원이 라는 사람이 이제 그 뭐냐면 그 사도세자의 못된 일들을 다 꼬발려요. 그 사도세자가 이제 궁에 있으면서 20일 동안 밖에 나가면서 궁에서 몰려 밖에 나가서 평양에 가서 기생으로 놀았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열받아갖고 이제 뭐냐면 그 나경원 고문 사건에 열받을 때 또 사도세자가 그 영조를 죽이려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이제 경희궁에 자기 신복들을 이끌고 영조를 죽이려고 이제 뭐냐면 비가 올 때만 칼을 들고 들어갔다가 그냥 도중에 나온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뭐냐면 그 암살 사건이 왕을 죽이는 역모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세자 어머니가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사도세자 죽여라. 그러니까 이제 영조도 열받으니까 가만 놔둬서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를 뭐냐면 뒤쪽에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는데 이걸 무슨 화변이라고 하죠? 임묘화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묘화변을 계기로 해갖고 그 시파와 벽파가 분리돼. 그래서 시파 같은 경우에는 사도세자를 잘못했지만 그 죽일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사도세자의 의리를 지키자. 사도세자의 의리를 지키자 하면서 이제 강조한 사람들이 시파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벽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그 노동 강력파들인데 그 사도세자가 왕까지 죽이려고 했고 못된 짓도 많이 했으니까 죽이는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을 뭐냐면 이제 벽파라고 해요. 이들은 이제 그 뭐냐면 그 예전에 영조의 그 뭐냐면 의리를 지키자 그리고 신인 의리라고 해 또. 그 다음에 이제 시파 같은 경우에는 그 이모화분의 의리 지키자는 이모의리라고 하고. 그러면 시파하고 벽파 간에 뭐냐면 또 의리의 대상이 다르죠. 충성의 대상이. 주로 이제 그 시파는 누굴 충성하는 거죠? 네. 여기 보면 정조, 사도세자고, 그 다음에 그 벽파는 영조를 충성하는 거죠. 네. 그 의리의 대상이 달라진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하여튼 탕평정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초반기와 후반기가 아니라 요 영조의 중반기에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행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자, 그러면 탕평정책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탕평정책은 아까 얘기했죠. 2인제의 난이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시했고요. 그 완농탕평이었다. 그래서 각파의 온건파들 중심으로 강경파를 배제한 채 그 외척과 연결된 뭐냐면 완농탕평이었다. 그래서 이제 노동의 그 실권자들, 노동의 그 온건파들을 서로 외척과 결탁을 시키죠. 그러면서 그들의 집권을 이제 뭐냐면 그들의 힘을 통해서 그 각파의 온건파를 끌어다가 정치를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성균관 후에 탕평비를 설립을 하고요. 그 다음 탕평가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그 예전에는 이제 그 같은 당파끼리 결혼을 금지시켜. 그걸 이제 동색금패라고 하거든요. 노동끼리, 남인끼리 결혼을 이제 금지시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수정권을 강화시키죠. 왜냐면 이제 그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항초의 자율성을 부정을 해. 그래서 예전에 그 사림들이 그 항청사에서 그 뭐냐 권력을 행사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림들이 이제 뭐냐면 자신의 분당을 키워나가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항촌에 있는 사림들의 권한을 약화시키자. 그러면서 수용권을 강화시키면서 그 이 정책이 정조까지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상병 정치기 때 중앙 집권화가 강화돼요. 중앙 집권화가.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1항도 그 사림들이 가지고 있는 공론의 주제로 살림의 세력을 부정을 해요. 그래서 살림이라는 건 뭐예요? 그 벗어나지 않고 초에 묻혀서 서원에서 이거 중심해갖고 생활하는 그 유생들이 많은데 이 유생들이 이제 거기에서 여론이 형성돼갖고 그것이 중앙 정기까지 올라오거든요. 그걸 이제 부정을 할 거니까. 그래서 그 1항도 대규모 살림세력 때 근거지였던 서원을 대폭적으로 정리하죠. 네. 그래서 서원을 정리했던 왕이 2명이 있어요. 한 명이 뭐냐면 영조고 뒤에 또 뭐가 있었죠? 네, 고종 때인데 이 흥성대원군이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조치들을 이제 취했다. 좀 기억을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조전략의 권한을 타파하죠. 원래 이조전략은 이제 어떤 권한이냐면 자신의 후임자를 청구하는 자처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통청권이라고 해갖고 그 뭐냐면 자신의 그 초묘직 같은 것들 어떤 그 뭐냐면 요직에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조전략은 엘리트 코스야. 그래서 이조전략을 둘러싸고 그 전이지만 선조 때 동인과 서인이 분열돼 있었잖아. 근데 이런 것들 자청권이나 통청권 이런 것들은 그 이조전략이 원래 가지고 있는 법제적 권한은 아니에요. 근데 그 나중에 그 예전에 사림세력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홍세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이조전략의 권한을 준 거야. 간행적으로. 그래서 이걸 폐지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폐지 관련돼 갖고 이제 숙종 때 자청권이 폐지되고요. 다시 부활됐다가 또 영종 때 폐지됐죠. 예. 그래갖고 이제 통청권도 영종 때 폐지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자청권과 그 다음에 통청권 폐지되면서 이조전략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3사를 중심으로 한 그 천호직을 확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조선사의 어떤 시스템이 조금씩 붕괴되기 시작해. 예전에 조선사에는 이조전략 같은 낮은 직, 하위직 관료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들에게 여러 가지 권한을 주면서 누구 견제시키려고 했죠? 고위직 관료를 견제시키려고 했죠. 근데 이제 하위직 관료들의 권한을 이제 박탈하고 이제 힘을 어디서 모아주는 거야? 고위직 관료들. 특히 고위직 관료들이 몰려있는 비변사의 권한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예,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영조의 탕평정책 한계를 보죠. 자, 노론의 우세로 분당의 균형 유지가 실패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조는 그 중반기까지는 탕평정책을 유지했어. 근데 이제 나주개서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의례옥사라고 하는데 이걸 계기로 해갖고 어떻게 돼요? 다시 노론우위의 정국이 이제 형성이 되고 특히 아까 지금 사도세자 사건 있죠? 사도세자가 대청정하는 과정에 누구하고 친해졌다고 했죠? 손호하고 친해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탕평파들 구성하고 있는 이제 외척 세력들이 그 사도세자를 이제 끌어내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나경원의 고변 사건이에요. 예. 그리고 사도세자가 또 영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까지 이제 거치면서 이제 뭐냐면 이모화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모화변을 둘러싸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파와 벽파 간의 대립이 일어나고 이것이 정조까지 가요. 정조까지. 예. 그래서 시파는 사도세자와 정조에게 의리를 바치는 그래서 그 신인의 의리 아니 이모 의리를 강조하는 파고 그에 반해서 이제 그 벽파는 영조에게 의리를 강조하는 충성을 강조하는 그 파죠. 그래갖고 신인의 의리, 신인사가 있죠? 그 의리를 이제 지키자. 그런 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조 때 사회개혁을 보죠. 그 영조 때 사회개혁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영조 때 사회개혁 내용을 보면요. 군역법을 실시하고, 근데 군역법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건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군제개표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1년에 2피를 받는 것을 1피로 감해주는 거고, 그 다음 군역을 정비했죠? 그래갖고 훌륭도강, 금이영, 어용충 같은
도성을 나누는 방위체제를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가옥과 흥분을 폐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형수 삼신제를 강화했다. 요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사형수에게 뭐냐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신급제도를 줬다. 근데 이 삼신제도는 그 영조 때 처음 실시된 건 아니고요. 세종 때 실시했던 제도예요. 근데 영조 때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조 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보면 거기에 이제 국방및 해방정책을 강화해서 해방정책을 강화한 것은 이제 그 적이 바다로 들어온 것을 막겠다는 거야. 근데 주로 이제 서울에 들어오기 전에 입구가 되는 지역이 있죠. 보통 서울의 인후라는 지역, 강화도죠. 이 강화도에 외성을 축조해요. 평양 중성을 축조하고, 그러면 각종 국방 지도를 제작해요. 그래서 강화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그 내성이나 중성이 있었는데 외성은 없었어요. 왜냐면 강화도 하면 지금 한 개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잖아요. 근데 실제 강화도는 세 개성이야. 세 개성인데 거기 중간에 갯벌이 있었죠. 그걸 이제 그 뭐냐면 무신정권 이후 때 강화천도 하면서 조금씩 메꾸다가 숙종 때 다 메꾸게 돼. 이 갯벌들은 간척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한 개 성으로 이렇게 된 건데, 근데 문제는 그 메꾸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냐면 강화도가 주변에는 예전에 갯벌들이 많았어요. 갯벌들이 많다는 거는 국방상 되게 유리하다는 거고요. 왜 그럴까요? 적이 쳐들어오면 갯벌에 묻히는 거야. 올라가지 못해. 상륙가는 시간이 걸리죠. 근데 다 갯벌이 메꾸고 평야가 되니까 적이 쉽게 어떻게 해요? 상륙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강화도를 이제 뭐냐면 둘러싼 그 김포평화가 맞은편에 그 외성을 쌓게 되고, 외성 중간에 뭘 설치하죠? 여러분들 그 강화도 갈 때 뭐 보호 아시죠? 보호를 이제 설치를 해. 그 보호를 설치해가지고 그런 강화도 들어오는 외력들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각종 국방 지도를 제작을 하죠. 그래서 읍을 중심으로 해서 읍성 지도를 만들어져요. 읍지 같은 거, 읍지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죠? 대동여 지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 비변사에서 주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동여 지도 같은 경우에는 그 김정훈가? 김정희죠? 김정훈가? 헷갈려. 김정훈가 이제 뭐냐면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예전에 이런 그 국방지도 있죠? 이걸 모아가지고 만든 편집지도예요. 예,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또 하천의 청계천 그 정비 사업을 하게 돼요. 이게 예전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나갔던 건데, 청계천 정비 사업은 뭐냐 하면, 지금 서울의 그 생활 하수는 한강이잖아요. 근데 그전 한강이 아니었어요. 어디냐면 청계천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청계천이 이제 그 서울 도성으로 이렇게 중간에 지나가는 물줄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조선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서울 인구가 늘어나요. 본래는 10만 명이었는데 20만 명, 30만 명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그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 땔감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남산이나 이제 서울 부근에 있는 산에서 땔감을 많이 해놓은 거야. 뭐 어떤 문제점일까요? 그 나중에 이제 비나 그 홍수가 나면 어떡하죠? 산에 있는 토사물들이 그대로 들어온 거잖아. 청계천에. 거기다가 이제 생활 하수로서 뭐 똥도 갖다 버리고 음식물도 갖다 버리고.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먼저 청계천이 수위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밑에. 자, 그러면 물만 조금만 하면 비만 내면 어떻게 넘쳐 흘러. 안 되겠다 해갖고 땅을 깊게 파면 어떻게 비가 내려도 넘쳐 흐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청계천 준설 사업을 하게 돼요. 땅을 깊게 파는. 여기 땅을 깊게 파고 거기에 좀 버드나무도 이제 심고 토사 유실도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청계천 정비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비변사 등록에 잘 들고 또 그림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 청계천 그 준설 사업을 할 때 그냥 그 공짜로 그 한 건 아니죠. 동원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고용을 했죠. 그래서 돈을 주고 고용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속대전이죠. 자, 이 속대전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속대전은 그 조선후기 때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변화상들에 관련된 개혁 정책들을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일련의 개혁 조치들을 정리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속대전의 그 내용에 이제 내용 보면 대동법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노비종목법 있죠. 노비종목법은 현종 때 했다가 딱 폐지됐다가 그 영조 때 다시 뭐냐면 확정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그 예전에 그 뭐냐면 상설기구화 됐지만, 건국대전에는 정식기구가 안 됐던 그 임시기구도 있죠. 비변사라든지 오군영, 이런 지방군, 이런 제재 등을 이제 명문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조전령 같이 이제 탕평정책, 이조전령 같이 천효식 같은 것들 혁파했고, 호주법 간행이라든지 강상죄 인출의 새로운 범죄들 다시 처벌 규정을 수정했다. 이런 일련의 이제 뭐냐면 정책들을 속대전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도 여긴 안 나와있지만 그 여러 가지 문물 정비 사업도 해요. 동국 문헌비구나 여지도서, 동국 여지도, 소고레이, 그 다음에 중소 신주 무음록 등등등을 편찬했다.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이제 그 뭐냐면 관련된 형사평가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113페이지. 자, 113페이지 2번인데, 그 2번은 이제, 다음은 조선후기 때 그 탕평책과 관련된 내용이다. 탕평책의 근본 형식이 무엇인지 써보시고,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기획과 니은의 탕평정책을 각각 뭐라고 부르는지, 써보시오. 그 내용인데. 자, 일단은 이제, 거기 보면 가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가에 들어갈 말은. 가에 들어갈 말은. 자, 거기에 들어갈 말은, 거기 이제 그 탕평의 인연 숙종 때 박세제가 제기한 것도 있죠. 율곡의 조제보험론. 그러니까 조제보험론 같은 경우에는 그 당파에 상관없이 인재가 있으니까 그 당파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록하고 결국에는 분당을 해체시키자. 이렇게 일봉을 하자. 이런 주장인데 이 조제보험론은 우리나라 고유의 당파, 그러니까 그 탕평책이죠. 우리나라 고유의 뭐냐면 분당론이죠. 분당론. 자, 그렇지만 숙종은 이것을 들어줬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됐죠. 왜냐하면 숙종이 무슨 정치를 해요? 한국 정치 같은 평당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안 됐고, 자, 영주의 탕평은 왕실과 매처, 원고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무슨 탕평이죠? 왕릉 탕평이죠. 그 다음에 정조 때 탕평은 니은이 안 적혀있네. 예, 니은 좀 적으시고, 자, 아까 이제 영주의 탕평 정책과 달리 각 특권 정치세를 배제하고 의리와 공론이 뚜렷한 자신에게 뚜렷한 강경파를 등용하게 되죠. 이걸 무슨 탕평이다? 중농 탕평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영주의 탕평 정책이 좀 중요하니까 한번 지도서에서 읽고 넘어갈게요. 자, 지도서 286페이지. 자, 286페이지 거기 보면 탕평정책이 나오죠? 탕평정책. 근데 그 부분이 있는데 잠깐만요. 어디부터 있냐면 첫 번째는 건너뛰고 그 신의 옥사 있죠? 신의 옥사 보이시죠? 네. 신의 옥사 뭐예요? 신인년에 일어난 옥사인데 이때 이제 뭐냐면 그 노론의 4대 신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목포론이라는 사람이 그 고변을 했어. 그래서 경종한테 고변해갖고 그 당시 그 4대신 노론 4대신과 그 다음에 영인군이 음모를 내서 삼국수를 이용해갖고 왕을 암살하러 간다. 그러면서 이제 그 노론의 4대신이 죽은 사건을 신인옥사라고 해요. 그때 이제 노론들은 끝까지 누굴 지켰어요? 영조를 지켰죠. 그 영조를 지키는 의리들 뭐라면 신의 의리라고 하고, 이 신의 의리가 벽파의 의리야. 벽파의 의리.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연결되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신의 옥사부터 해서 그 뒤에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신의목사
역사의 와중에서 왕위에 올라 당쟁의 폐단을 꾀죄려는 영조는 1724년 즉위하자 곧 당쟁의 폐단을 지적하고 탕평의 필요를 역설하는 교서를 내려 탕평정책의 의지를 밝혔다. 1730년 영조는 자신의 옹립에 공익했던 노론의 강경파 영수 민진원과 소론의 거두 이광자를 불러 양파의 화목을 권하는 한편 그의 시책에 호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파면하였다. 또한 노론의 홍치중을 영의정, 소론의 조문명을 우의정에 임명함으로써 당파를 초월하여 인재를 등용하고 일반 유생들의 당문에 관련된 상소를 금지시켰으며 1742년에는 성균관 입구에 탕평비를 세우는 등 당쟁의 해소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영조의 탕평직에 의한 화해 기운 조성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당파의 대립은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사도세자 사건을 계기로 시파와 벽파가 생기게 되었다. 영조를 이은 정조도 탕평직을 계승하여 노론 소론뿐만 아니라 출신을 가리지 않고 서울도 그의 잘하는 사람을 등용하였으며 규장각 및 투기문신 제도를 통하여 서울 및 청류의 진출을 활성화시켰다. 그러나 이 탕평의 정치 이념도 줄곧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탕평의 이념은 숙종 때에 박세채에 의해 제기된 바 있었다. 당으로서 군자 소인을 변별하지 않는 율곡의 조제부합의 토대를 둔 탕평이었다. 탕평의 근본 정신은 왕권의 절대성을 회복하고 집권 관료 체제를 재정비함으로써 정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정신을 목표로 하면서도 영조 때의 탕평은 왕실 외척과 결탁한 특권 세력의 존재를 용인하는 이른바 완론 탕평을 실시하였다. 영조 자신의 왕위 승계를 지지했던 노론과 이해관계가 전제되기 때문이었다. 영조 때의 탕평직 실시 방향을 말해준 탕평 교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밝혀져 있다. 반면에 정조 때의 탕평은 세간의 쪽의 연합인 특권 정치 세력을 배척하고 성리학적 질서의 기본 요소인 의리, 공론, 청료식 등을 활성화하여 실력을 중시하는 대경쟁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즉 원론 탕평에 대응되는 줄론 탕평의 실시였다. 그래서 이제 영조하고 정조 탕평이 여기에서 또 하는데 정조 같은 경우에는 의리, 공론, 청료직을 활성화시켜요. 근데 이에 반해서 영조는 그걸 무시해 보이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공론정치 무시하는 게 뭐야? 살림제가 부족한다든지 그 기반이 됐던 서원을 철폐한다든지 그런 정책도 나오고 앞에 이제 천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발했죠. 그래갖고 이제 그 어지럽게 이조 전략의 권한들을 약화시키는 그런 정책도 하고 의리론도 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이에 반해 정조는 이 다양한 의리들을 다 인정해. 그래서 이제 정종을 충성하는 의리와 그 다음에 영조를 충성하는 의리 그 다음에 사도세자 자기들 충성 의리를 다 그냥 포함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의리를 내세우 간에 통합의 의리는 뭐죠? 자신이죠. 이런 식으로 통합의 논리를実시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눈여볼 게 뭐냐면 대경장을 모색했다 말이죠. 이 대경장이 뭘까요? 경장이라는 건 뭐냐면 정통 왕조에서는 그 왕조에서 세 단계가 나눠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창업관계죠. 창업. 그래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는 단계가 있죠. 이게 뭐냐면 수성이라고 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라가 오래가면 곳곳에 뭐냐면 이제 고장이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야금 보면 줄을 땡기고 조율하잖아요. 경장이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개혁을 통해서 이 부실한 시스템을 고치는 거. 그래서 이제 가야금을 그 줄을 줄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스템을 고치는 걸 뭐라 하면 경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조의 정책은 이런 그 조선왕조의 시스템을 고치는 대경장을 내세웠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정조의 정책을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 정조의 정책이 이제 개요가 되는 그것을 시파벽파 그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좀 길지만 읽고 넘어가 볼게요. 한번 시파벽파 그 내용. 그 다음 누구죠? 정조의 아들이나 정조의 친어머니는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정조의 부친을 사랑하라는 측을 좋다. 사도세자의 잘못이 있더라도 죽이기까지 지나치다는 측은 시파이다. 사는 정조 때 사도세자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공당간의 대립 속에서 정조의 정책에 편승하는 부류였다. 정조는 즉위 후 외조부의 홍콩한 계열과 반홍콩한 계열을 포함한 평당 세력을 일수한 한편 노론 청유를 등용하고 규장각과 초계문신 제도 등을 통해 친위 세력을 키워나감으로써 왕권의 기초로 다졌다.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노론 청류뿐만 아니라 채제공 같은 남인 소룡계 일부 등을 중용하였다. 정조는 왕권 강화의 토대를 닦은 후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수원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상권을 형성시키고자 하였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이무의리는 이미 공흥파와 부흥파가 분열하였던 것이다. 영조 말 이후 문제의 소지가 분열하였던 것처럼 영조 말 이후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정조는 주기의 이무의리를 둘러싼 논란을 억제하면서 왕권 강화를 달성한 다음 제22년 이후부터 사도세자의 위상을 자신의 위험으로 표현해나갔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조주는 전국에 참여하였던 계열이나 그 대척에서 있던 별세자 등의 사도세자 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보다 심화되었다. 체제공 등 소수 남인으로서는 이 문제가 노론 중심의 정부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였으므로 이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도세자 문제에 대한 정조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무리가 격파로 결집되어 정조의 정책에 동조하는 부류를 식부류에 편승하는 의미로 시파라 하여 배척하였다. 시파와 격파의 대립은 정조가 사도세자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중을 분명히 하면 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심화되었다. 이후 우리는 정조의 정책을 둘러싼 시병의 대립은 순조 초년 경주 김씨와 안동 김씨가 대립하게 되는 중요한 명분이 되기도 하였다. 자, 그럼 정조의 정치를 볼게요. 정조는 그 2번 정도 시험문제 나왔고요. 단독 문제로. 그 한국사 능력이나 뭐 이런데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정조의 개혁 정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정조는 누구의 아들이죠? 네,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사도세자 아들. 그렇지만 정조가 이제 즉위할 때는 사도세자 아들이 아니었어,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도세자 형이 누구냐면 호장세자가 있었어요. 호장세자는 잠깐 이제 있다가 병으로 죽었던 어릴 때 그 세자인데, 그 호장세자의 아들로 입적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조는 그 사도세자는 그 역적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서울에서 간등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영조 입장할 때는 그 정조가 사도세자 아들로 되면 정통성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세자 형이었던 죽었던 호장세자의 아들로 이렇게 기록을 입적을 해놓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정조가 이제 즉위하자마자 의미 있는 일성을 던졌죠. 나는 사도세자 아들이다. 호장세자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제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건 아니었죠. 이 사람은 좀 냉정한 정치가로서 이제 있었고, 또 초창기 때는 그 권력 기반이 좀 약했잖아요. 심지어는 그 암살 사건도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영화 소재로 이제 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조 때의 그 정치 구도는 뭐였냐면 그 정립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물정자 아시죠? 아니 우물정자 아니라 이제 정자는 보면 정립했다 그래갖고, 보통 이제 준하 시대 때 그 뭐냐면 정이라는 그 솥이 있어. 솥이 여기 생겼거든요. 예. 그래갖고 각 세력이 분등하게 정립돼 있던 그 시대야. 그래갖고 이제 노론, 그 다음에 소론, 남인 이런 세력들이 정립돼 있었죠. 그래서 노론의 영수가 누구야? 노론은 이제 주로 벽파들이 많죠. 예. 노론의 영수들은 누구야? 심한지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론 있었고, 그 다음 남인의 영수가 누구죠? 최재공 같은 사람 있죠? 최재공. 그것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정양홍이나 이런 그 근기 남인도, 개혁세력들도 여기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세 세력이 균형이 있고, 그 다음 벽파, 시파, 노론, 소론, 남인들을 균등하게 다루면서 적절하게 조절했다. 심지어는 자기 반대파였던 누구? 정조였던 심한지조차도 이 뭐냐면 정조가 적극적으로 이용했죠. 겉으로는 자기들 반대하는 것 같지만 이 반대조차도 누가 다 지시를 내는 거야? 정조가 지시를 내는 거잖아. 그래서 이 정조가 지시를 내면서 뭐냐면 소론과 남인들의 어떤 그 입장을 불러일으켜서, 반발이 불러일으켜서 자기 입장을 또 강화시키는 정치의 단위인 정도로 이렇게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는 심한지가 정조하고 대립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심한지가 자기 그 친척했던 심한을 시켜가지고 이제 정조 독살을 했다. 그런 식의 독살설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게 정조 독살설은 아니라는 걸 밝혀졌죠.
심한지가 하고 그 정조의 편지, 어찰이 공개가 됐잖아. 발견돼갖고. 그래서 이제 그 어찰 내용을 보면 비변사 등록하고 비교해보면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정조가 시킨 내용이 그대로 비변사 등록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긴밀한 관계였다. 그래서 이제 심한지가 그 정조가 죽을 때 울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서에서는 이제 거짓 울음이다 했지만 실제로 슬퍼서 운 거야. 그만큼 이제 그 정조하고 이제 뭐냐면 심한지가 그러니까 끈끈한 사이였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하여튼 이런 정치를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정조의 탕평 정치를 이제 볼게요. 정조의 탕평 정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뭐냐면 중론 탕평이죠. 그래서 자기 의리가 명확한 사람들을 등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조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에 물타서 수에 수탈돼갖고 좀 약간 온건한 사람들 계속 등용을 했는데 반해서 이 사람은 의리와 명분이 뚜렷한 그런 사람들, 또 외척을 배제한 했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외척이었던 홍보한 세력을 또 제거하죠. 이 사람이 홍보한 세력도 왜 제거했냐면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 뒤주에 그 죽을 때 거기 가담했던 세력 중에 뭐냐면 그 사도세자 외척이 있어. 해공공호 씨 아버지 홍보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담했는데, 왜냐하면 홍보한 입장일 때는 자기 사이지만 그 잘못하면 뭐야? 그 소현세력들이 연결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담을 해갖고 이제 나중에 쳐냈는데, 그 하여튼 그렇게 해서 외척을 배제했다. 그래서 이제 영주의 집권 세력들을 이제 배제하고 주로 이제 누굴 기용했냐면 시파를 기용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 벽파를 무시한 것도 아니야. 동시에 같이 기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정조의 집권에 기반이 됐던 두 세력이 있었죠. 어디죠? 문인으로서는 규장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용론이라는 세력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세력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개혁 방향을 볼게요. 개혁 방향은 세가 되죠. 그 다음에 연합의 특권 정치를 배제하고 그 성리학적 질서의 기본 요소인 의리를 강조하고 공론, 천효직을 활성화했다. 자, 이거는 이제 자기 그 할아버지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의리, 천효직, 그 다음에 공론 강조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의리 아까 처음했죠. 의리라는 건 누굴 충성할 것인가. 그래서 예전에 다양한 의리론이 있다고 했죠. 왜 다양한 의리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냐면 한국 정치가 끝난 후에, 한국 정치 실시한 후에 분당 정치 말기해야 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면 왕위 계승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모셨던 왕을 끝까지 충성을 해. 그러면서 이제 뭐 경종을 충성하는 경종의리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처럼 영조를 충성하자는 의리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세자 정조를 충성하자는 의리도 있고. 그렇지만 정조는 한쪽 의리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의리를 다 인정하죠. 다 인정을 하고, 다 인정하지만 결국에는 누구한테 기결되는 거죠? 정조 자신에게 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정조가 그 모든 걸 다 포용하는 통합의 논리를 제시를 하려고 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통합의 논리를 이제 제시를 하려고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그 정조의 정치 기반이었던 규장각을 볼게요. 규장각은 지평전하고 비슷해요. 지평전은 처음에는 항mol적 기관이었다가 정치기구 바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규장각은 그 당시 이제 뭐냐면 항mol적 기관이었다가 원래 그 정치적 기구 바뀌게 돼요. 원래 규장각은 그 정조가 처음에 만들었던 기구는 아니에요. 숙종 때 설치한 관청이에요. 네. 그런데 나중에 확대하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제 창덕궁인가? 거기가 보면 그 비론 쪽 올라가면 그 규장각 건물 있죠, 2층 건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창동 후원에 건물 새로 짓고 거기는 이제 규장각의 이름을 붙인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그 했는데 그 처음 목적 보면 그 역대 국왕의 어제나 어필을 보관하고요. 어제 어필은 이제 왕이 그 뭐냐면 썼던 책이나 필적을 말해요. 그런 것들 보관하고, 그 다음에 그 매척, 청리나 한간두역, 운문화 한풍을 억지를 하고요. 그다음 정치, 사회, 경제적 등 여러 현실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도서 수집이나 보존을 가능을 하고, 그래서 역할을 보면 외교, 왕실 도서관적 기능에서 정치적 기능으로 바뀌게 되고, 비선실 문화 기능, 과거제도를 이제 주도를 했고, 요때 규정을 등용했던 이제 관리들, 젊은 관리들 뭘 통해서 양성하죠?
초계 문신 제도를 통해서 양성하죠. 그래서 이제 초계 문신 제도를 통해서 양성하는데 초계 문신 제도가 뭐냐면 당하간의 관리들, 젊은 관리들, 40세 이하 당하간 관리들 뽑아요. 그래갖고 그 구장각에서 교육을 시켜. 왕이 직접 이제 뭐냐면 시험 문제도 내고. 그래서 이 초계 문신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직권 기반 이런 것들 마련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진보적인 학자도 많이 등용하죠. 남인기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정학원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덕문 같은 서울 출신 사람들 검사관을 임명하는 등 여러 진보적인 어떤 그 사람들 많이 등용했고, 그 다음에 외교장각을 설치하죠. 그 외교장각은 뭐냐면 규장각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책 중에 중요한 것들 있죠. 중요한 것들 그 규장각에 두면 전쟁이나 뭐 여러 화재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손실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화도에 따로 구중구에 그 밖에 외교장을 둬서 강화도에 거기에 중요한 것들 보관했는데 거기에 많이 보관됐던 것이 뭐냐면 그 어감용 의계죠. 어감용 의계는 뭐냐면 지금이야 뭐 사진이나 잠깐만요. 제가 미세먼지가 일어나는지 목이 금방 가네. 지금은 이제 의식이나 절차 같은 것들 행사는 사진이나 뭐 이렇게 캠코더가 있어서 찍어가지고 기록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왕실대나 이런 것들이 기록이 안 되니까 뭐냐면 요런 거로 이제 첨단 그 전자랑도 기록이 안 되니까 뭐 일일이 그렸어. 그래갖고 이제 도와서 이제 그 학원대 와갖고 그렸는데 그 그림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 행사나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똑같은 행사를 할 때 참고하도록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그림으로. 근데 이 어감용 의계, 이걸 의계라고 하는데, 의계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어감용 의계가 있고, 하나는 분상용 의계가 있거든요. 어감용 의계는 누가 보는 거야? 왕이 직접 보는 거야. 그 다음 분상용 의계는 일반 관리들이 보는 거고. 그러면 어감용 의계와 분상용 의계 중에 어느 게 더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감용 의계가 좋겠죠? 그래서 이 어감용 의계들 따로 모아서 외교장각에 보관을 했거든요, 강화도에. 왜냐면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나중에 병이랑 때 외교장각에서 그걸 약탈했잖아요, 어감용 의계.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그 프랑스에 가 있다가 지금 장기 대여 형식으로 해갖고 우리나라 다시 왔죠. 예.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병인양요. 왜냐면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용을 설치했는데, 이 장용은 그 예전에 국왕의 호위부대는 수계수를 폐지하고 그 금이체는 금이병이라 해갖고 이제 왕을 이제 보호해주는 호위병들만 하죠. 조직 개편한 건데 그 홍보궁의 영모사건을 계기로 설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영모사건을 계기로 해서 5군영 안에 정예병사들을 딱 뽑아가지고 그 장용을 설치했어요. 왜냐면 5군영은 그 당시 누가 장악하고 있었죠? 노선생들이 장악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왕실의 어떤 호위부대로서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따로 이제 친위부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주로 이제 그 장용은 두 개로 나눠요. 내형하고 외형으로 나누죠. 내형을 서울에 이제 주둔하면서 그 왕을 이제 뭐냐면 그 보좌해주는 부대고, 외형은 뭐냐면 그 당시 수원성을 이제 축조하죠. 근대식 양식에 따라서 이제 수원성인데 그 수원성을 지키는 부대가 외형이야.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의 혈룡원을 이제 보호한다는 그 수원성을 지키는 부대로서 이런 외형을 줬다. 그래갖고 이제 주로 수원성의 입방군, 그 합수군, 수성군, 하성 방어나 입방군과 합수군은 그 외곽 지원 부대를 많아요. 이런 것도 이제 해서 그 외형을 줬다. 그래서 이제 의미를 보면 각 군영의 독립적 성격이 약화되죠. 5군영이 그 당시 이제 노동들이 장악을 했던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중앙집권적 오이체제가 도입을 하려고 했다. 자, 오이체제는 세조 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죠.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오이가 가난한 범위가 있잖아. 그래서 어떤 지역은 뭐 어떤 부대는 어디를 가난하고 이렇게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이단 체계가 임진왜란 붕괴돼 버렸어. 5군영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따로따로 놀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범권을 오이체제로 하나로 왕한테 기속시키면서 범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선전기 때 무너졌던
이런 OH를 다시 부활시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자유항공은 그 정조와 집권하고 어떻게 국법 폐지돼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작용이라는 것은 이제 그 명문화시켜야 되는데 명문화시키지 못해서 법전에. 예. 그래서 이제 폐지돼 버린 거죠. 쉽게 명문화됐으면 끝까지 남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 대정통포에 그 부분을 초계문신제도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명문화시켰는데 추세법이나 작용을 명문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곧바로 폐지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성경으로 보죠. 정조 생각하면 화성이 생각나죠. 화성. 수원성을 이제 축소했는데 이 화성이 상당히 뛰어나. 그래서 정통적인 어떤 선박 기술에다가 서양의 어떤 근대적 선박 기술을 조화를 해서 그 당시에 하양무기, 하포 있죠? 하포의 하양무기의 공격에 대비하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정통적인 선박 기술 중에 뭐가 있냐면 보라는 거 들어보셨죠? 보. 중간중간에 튀어나온 거. 보라는지. 그 다음에 이제 웅성. 그래서 이제 성문 들어올 때 꽁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웅출 무수해갖고 이제 감싸갖고 사방을 공격할 수 있는 웅성이라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공신돈.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성 보시면 알겠지만 정통 성벽보다 낮아야 높아요. 네? 낮죠? 왜 낮냐면 대포를 공격하는데 높으면 어때요? 성벽이 무너지잖아. 맞아가지고. 그래서 성벽이 다 낮아. 그래서 성기 한 두세 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낮아 대포의 공격을 막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일부 대포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맞을 수 있는 공신돈이나 이런 데는 정통을 하강을 보통 이제 쌓는데, 여기는 뭐냐면 벽돌로 쌓아. 그래서 일부 지역은 벽돌로 쌓는 게 뭐냐면 하강 한번 맞으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냥 성벽 자체가. 근데 벽돌은 그 자체 맞으면 그 부분만 무너져. 그래서 방어력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래서 상당히 이게 뭐냐면 좋은 건축물이었다. 그 화성을 이제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또 기억할 게 뭐냐면, 화성을 만드는 그 공사 작업들 있죠? 그걸 다 일일이 기록을 했어. 무슨 거에? 화성 성역 의궤.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화성 성역 의궤에 보면 화성을 만드는 과정과 그 거중기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거중기 같은 서양식 어떤 건축 기술, 이런 것들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성을 쌓을 때 그 당시 그 공사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경비를 지급한 것까지 다 기록을 했어요. 누구누구한테 경비를 지급했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화성 성역 의궤가 왜 중요하냐면 이 수원성이 나중에 일제시대에 허물어지거든요. 거의 없어져요. 근데 다시 복원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복원을 할 때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그 화성 성역 의궤야. 그 화성 성역 의궤를 보고 그대로 복원을 했어요. 물론 일반 학자들은 그 복원이 제대로 안 됐다, 뭐 서상대가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복원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화성 성역 의궤고, 그래서 이제 그 유네스코의 어떤 그 문화재로 등록돼 있죠. 유네스코에서는 보통 그 복원된 문화재는 등록을 안 시켜줘. 근데 이제 등록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화성 성역 의궤에 그대로 기록에 따라서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복원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원성 가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동북 공신도도 있고 뭐 서장대도 있고 장항성도 있고 하양도도 있고 있는데 다 한번 가보셨죠? 예, 저도 한번 가봤는데 한번 안 가보신 분은 가보세요. 괜찮아요. 예, 운동부대 걸어다니면 거기. 자, 하여튼 그 화성은 여러 가지 그 다목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화성은 이제 주변에 구경농장을 설치하죠. 그래서 이제 구경농장을 설치하고 대우동전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뭐냐면 그 경비를 충당을 하고 자체적으로 뭐냐면 그 화성의 자극 기능적인 요소를 높이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대우동전 같이 그 일종의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운동전은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서유구라는 사람 있죠? 서유가 뭘 주장하죠? 둔전제를 주장하죠. 이 둔전제의 발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서유에게 둔전제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업도시로서 이제 신도시를 이주한 상공의 특권을 보여요. 그러니까 일종의 서울의 시전을 그대로 옮겨줬어.
그래서 시장을 만들고, 그 다음 자급도시와 연결되지만 거기에 이제 대운주를 만들고, 거기에 둔전에 만들면 논밭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또 수리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석거나 만년들 같은 수리시설도 이제 만들고요. 그 다음 군사도시도 성격 있죠? 그래서 아까 장영의 외형이 있고, 그 다음에 행궁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하고 운송이 있고, 근대적인 어떤 하포들, 블랑키포나 홍익포 같은 것들을 배치시켰죠. 자, 이거 뭐 군사적 성격을 다 얘기하기 힘들지만, 하성에 보면 치가 있어요, 치. 근데 치와 치 사이의 거리가 어디에 사정법 보이냐면, 블랑키포 있죠? 예전에 블랑키포가 뭐가 있죠? 모포와 자포가 있는데, 자포만 가리키면 연속 발사가 가능한 그 포가 있는데, 블랑키포와 블랑키포의 하방이 형성된, 사정권이 형성된 그 거리가 치와 치 간의 거리야. 그래서 치와 치 간의 거리에서 저기 들어오면 곧바로 하방이 형성돼서 뭐죠? 저걸 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구조였다. 그리고 그 하성에 가보면 거기 그 하성 중간중간에 총을 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볼 수 있지만 안에서는 볼 수 있고 저걸 정확하게 조준사격할 수 있는 그 구멍이 있고, 그리고 공신동 같은 거에도 이제 그 문 앞에 공신돈이 있거든요. 우리 돈대 아시죠? 돈대. 돈대는 성 밖에 있었던 건데 그 안으로 연결시켰어. 그래갖고 공신동 그 앞에 다 뭐가 설치돼 있죠? 대포가 설치돼 있죠. 그래서 그 홍익포 같은 큰 대포가 설치해갖고 그 문을 공격하는 적들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안타깝게도 한 번도 하성에서 싸워보지 못했어. 네, 그냥 일제시대에 무너졌는데, 그래서 대단한 뛰어난 건축물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성은 또 이제 그 정조가 그 개혁의 어떤 기구 삼으려고 했지. 개혁의 장소로서. 왜냐하면 한양이라는 곳은 기득권세력들이 많잖아. 노원의 검화사 세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 기득권에서 보더라도 수도를 하성을 옮기려고 했어요.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해경공 홍씨가 썼던 한중론에 보면 자기가 이제 세조가 해경 홍씨 그 장인치다 하성에서 있잖아요.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 어머니한테 이제 하는 말이, 나중에 이제 그 순조가 세자가 20살 되는 해에 난 물러나겠다. 물러나고 어디에 하성에 가서 개혁 정치를 하겠다. 상황으로서 박정원 상황처럼 하겠다 했는데 갑자년 구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성을 후에 나중에 개혁 기구로 삼으려고, 개혁의 어떤 근거를 삼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1800년 5월달에 갑자기 죽었죠. 네, 아쉽게도. 네, 그렇게 이제 있다는 걸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민생 및 사상 정책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개혁 정책을 보면, 자, 서울과 노구에 대한 참여를 완화시켰다.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교과서에 나온 게 뭐예요? 서울 출신은 검사관들을 기용했죠? 그래갖고 유독공, 박재가, 이동훈의 이 사람은 서울 출신이야. 근데 서울들을 이제 기용해서 뭐냐면 인재를 등용을 하려고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조와 정조 때 들어오면 그 서울에 대한 그 개혁에 대한 서울 그 신분 완화 정책을 많이 펴요. 또 신분제 개혁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조 때 뭐가 있었죠? 노비종무법 있죠? 그걸 실시해서 완전히 이제 뭐냐면 명문화시켜 놓고, 그리고 정조 때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켜. 그러니까 서울도 요직에 등용을 하고, 물론 완전하게 이제 서울 공고법 폐지시키지 못했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노비제도까지도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준비해놨거든요. 근데 공포할 때 뭐야?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참 안타깝죠. 그 며칠만 더 살았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그걸 이제 이어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공노비를 해방했잖아, 일부.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만청몽월 주의홍이라고 이제 내세웠죠. 그래서 모든 백성을 군주의 적자로 본 거야. 그래서 적자 입장에서 군주의 입장으로는 사대부나 노비나 서울이나 다 뭐야? 자기 백성이야. 그럼 다 평등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신분제 개혁에 뭐냐면 큰 공을 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 서울들은 일종의 그 노무현 같은 존재예요. 정조나 영조가.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제사할 때도 그 영조하고 정조 제사를 같이 지낸다고요. 서울 집안에서는. 왜냐하면 서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신분적 제한을 개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네,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재정 수입 확대시키고, 상공을 진흥시켜서 자연 상공회의를 허락하는 통공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유기전을 제한 금난정권 폐지시켰죠. 통공이라는 건 뭐예요? 통공은 막힌 곳을 뚫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통공을 무슨 통공이라고 하죠? 신해통공이라고 하죠. 신해년에 있었던 통공, 체제공의 권위를 받고 했다는데, 요건 나중에 또 이제 얘기하겠지만, 헷갈릴 건 뭐냐면, 철종 때 또 신해통공이 있어. 철종 때 신해통공 다른 거예요. 이 신해통공은 뭐죠? 그거는 뭐냐면, 서울군고법 폐지시키는 거야. 서울군고 아시죠? 서울 출신은 금고형에 처해 있잖아. 중요한 요직 같은 걸 못 올라갔잖아. 총육이나 그걸 이제 폐지시켰다. 대가를 볼 수 있게 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그 신해통고 관련된 부분은 뒤에 있어요 또.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통 문화를 계승하면서 중국과 서양이 과학 기술을 또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고운 독서원 직성을 이제 수입해서 한국의 기초인데, 이때 이제 중국의 권룡학문이라고 해서 권룡학이라는 게 있어. 권룡문화. 권룡제 때 그 뛰어난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서양의 과학기술. 그래서 서양의 과학기술 받아들여서 뭐 거중기나 이런 것들 이용하고. 근데 정조가 또 그 눈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조가 안경 꼈죠? 안경을 꼈어. 그래서 그 상당히 이게 복인 것 같은데, 세종시 때는 안경이 없었잖아. 그래서 세종이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책을 보고 싶어도 뭐냐면 이게 당뇨병 때문에 백내장 그래갖고 이게 심해가지고 그 책을 못 봤다고 해요. 근데 만약 그때 안경이 있었으면 상당히 좋았겠죠. 자, 하여튼 그래서 있고, 그게 좀 눈여볼 게 문체반정 운동이 있어요. 문체반정 운동. 자, 문체반정 운동이 뭐 때문에 이게 되게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제 있는데, 여기 반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한다는 거야. 그 당시 박지원이라는 사람 아시죠? 북한포의 태도가. 박지원이 뭘 썼냐면, 그 당시 열알기라는 책을 썼어요. 나중에 좀 얘기를 할 텐데, 이 열알기가 문체가 좀 뭐냐면, 그 양반 사대부의 격이 맞지가 않는 구어체 문체고, 좀 이렇게 오늘날 말하면 뭐냐면, 익명 게시판에 뭐죠? 댓글 많이 쓰는 언어 있죠? 인터넷 언어. 그런 언어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저질 쓰고 비하는 그 언어다. 그러면 박지원을 불러내고 반성문사하고 하는 등. 그러니까 이 문체를 바로잡자. 이런 운동을 펼쳐요. 근데 이 반체 운동을 주로 타켓이 누구냐면 노론이죠. 박지원이 노론세관이야. 근데 왜 이 운동을 펼쳤냐? 근데 정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중국이나 서양의 어떤 선진 문명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왜 그 반체 운동을 펼쳤냐? 반동적인 운동인데, 그 밑에는 또 정치적 어떤 목적이 있어. 그 당시 노론세력 때 누굴 공격했죠? 남인 세력들을 공격한 거야. 근데 남인 중에 상당수가 다는 아니지만 뭘 믿었어요? 천주교를 믿었어. 천주교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아. 특히 정형이나 이런 정약종 그런 세력들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노론을 타겟으로 문체 반정 운동을 해갖고 일종의 물타기를 시도한 거죠. 물타기를.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 그 천박한 문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냐? 근데 남인의 일부 세력들이 뭐 천주교도 믿거나 천주교의 우호적인 것들 너무 욕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또 다른 네거티브로 이렇게 그냥 잡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체 반정 운동은 좀 약간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격쟁제도 아시죠? 그 당시 그 정조는 하성 행차를 많이 갔어요. 근데 원래 조선왕들은 그 행차를 잘 안 해. 되게 이제 궁궐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 많이 갔다 왔어. 왜 그럴까요? 거기에 사도세자 무덤이 헐룡원 있잖아. 근데 가는 도중에 이제 뭐냐면 막단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갔죠. 그래서 그 자기의 왕권을 가시려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그림으로 남겼죠. 그래서 예전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나온 원행을로 정리의계에 그게 남아있잖아요. 그 그림이. 그래서 시흥 지역의 어떤 행렬도와 그 다음에 노량진 그 건널 때, 노량진 친숙하죠? 네, 노량진에 거기 이제 원래 그 나루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배로 건너지 않고 뭐냐면
주교해갖고 노량진 그 맞은편에 주교를 나가지고 건넜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림을 그렸어. 그래서 노망주교 도속동. 그래서 이걸 정약용이 그걸 뭐 주도를 했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서장대에 올라가지고 하성에 그 뭐냐면 그 군사훈련들을 이제 뭐냐면 그려놓은 그 서장대성 조도 이런 것들 있죠. 하여튼 하성일차와 관련된 내용들 그림을 다 그려놨어. 근데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성일차 할 때 백성들이 다 구경을 해오고 일곱 백성들 억울한 것들이 있으면 뭐야? 가서 격쟁을 하죠. 격쟁은 뭐냐면 이제 왕이 갈 때 깸가리 같은 걸 두들겨요. 그래서 왕이 이제 보고 이것을 왜 이 억울한 점을 이제 뭐냐면 있으면 찾아와라. 그러면 이제 관리가 와가지고 격쟁 내용을 다 적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왕이 가가지고 그 뭐냐면 궁궐에 돌아간 다음에 밤에 격쟁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민원을 처리해줘.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고충을 이제 덜어주고 소통을 한 거죠. 그래서 정조는 이런 격쟁이나 사원 아시죠? 글을 올리는 거, 또 왕이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격쟁이나 사원을 통해서 백성들과 소통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경제 변화에 일어난 여러 모순점들 있죠? 이런 것들 즉각 해결하려고 했다.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격쟁과 사원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제일 많을 때가 어디냐면 정조 때야. 이 정조가 적극적으로 그걸 이용을 했죠. 근데 문제는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격쟁과 사원이 많이 끊어지게 되죠. 이제 지배층들이 백성들과 소통을 안 해. 그러면서 이런 상품화폐 경제 모순점, 삼정의 문란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어떻게 끝까지 가다가 조선왕조가 멸망하게 되잖아. 네.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건데 지금도 그 예전의 정권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9년이라고 그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 소통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행어사 제도를 이제 활성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기충민족이란다. 기충민족이 아니라 기충민중이죠. 떴네. 자, 기충민중의 어떤 변화를 직접 파악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문물제도를 정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조의 명에 편찬된 그런 군소폭이라는 문집에 거기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대전통보 외워두셔야 되겠죠. 정조 때 만든 북전이죠. 그래서 건국대전을 진보하고 속대전 이후에 여러 가지 법령이나 조례를 이제 모아서 편집한 건데 자기 할아버지 그 영조 때 개혁 정치거나 자기 개혁 정치가 관련된 부분을 법제화 시켰어. 대표적인 초계문신제도 있죠. 그다음 서울관계와 관련된 법규, 노비 신공 감소 구조, 노비 추석법 폐지, 추세법, 그다음에 형벌 완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법제적 정책들 있죠. 이런 것들을 명문화시켰다. 근데 아쉽게도 뭘 명문화시키지 못했죠? 작용론을 명문화시키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작용 법제적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냥 폐지시킬 수 있었던 거죠. 자, 하여튼 대전통보가 있었고 대전통보를 기록할 때는 뭐라고 기록해요? 조선 선언 규정에 따라서 증이라고 기록하죠. 증. 예. 그 다음에 형사제도를 정비해서 형주 판례를 정리한 추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대 형옥과 판례를 정리한 승리론. 그 다음에 형구의 극식을 이제 바로잡는 흥울정즉.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형문화였고 그 고문기구가 있었죠. 체벌기구.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켰어.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고 동국문헌비를 이제 증보를 했고 그 다음에 외교문서를 정리한 동문시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일성론. 이거 일성론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일성론은 뭐냐면 원래 일성론이라는 것은 이제 정조가 세손시대 때 자신의 언행과 동종을 일기체 기록한 거야. 개인 일기예요, 원래는. 처음에는. 근데 자기가 이제 왕위가 되면서 이제 국왕의 공식 일기가 된 거야. 근데 물론 일성록을 왕이 직접 그 당시에 이제 쓰지는 않겠죠. 근데 옆에 일성록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왕의 동선이나 말 언행들 일일이 기록을 해요. 가감없이.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중에 후대에 왕들이 또 국정 자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일성록은 왜 중요하냐? 자,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것은 1차 사조가 아니죠. 이건 2차 사조예요. 왕이 죽고 나서 실력적이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기록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여기에 없는 얘기를 만들지 않지만 정치적인 어떤 의도에 따라 어떻게 해요? 왜곡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정파적 입장이 많이 개입돼 있어. 객관적 사료는 아니에요. 근데 그 일성록이나 그 다음에 여긴 안 나왔지만 그 승조일기 있죠. 승조일기는 이게 1차 사조야. 그러니까 그날 기록했던 것을 다 적어놓은 거야. 특히 일성록 같은 경우에는 왕 옆에서 왕의 동정이나 언행들 다 기록했는데 왕은 개인이 아니죠. 일종 국가기관이잖아. 그리고 공적인 어떤 업무를 처리하잖아. 그래서 이 내용 속에 일성록 내용 속에 19세기 때 그 다음에 구한말 넘어가서 그런 뭐냐면 조선사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변화상이나 모순 이런 것들이 일일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사회적 가치가 높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홍제정서라고 좀 적어놓은 홍제정서. 홍제정서는 뭐냐면 이 정조의 시문이나 신년사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정조가 썼던 글들을 묶어놓은 책이 있어. 홍제정서인데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분당정치 한계가 있어요. 이 분당정치 한계 보면 자, 그 당시 이제 사도세자 사건을 둘러싸고 시파 부패 분열을 가속해서 통합을 완전히 못했다. 이 사람이 개혁하는 정치 과정에서 오래 못 살았죠. 자기 그 할아버지는 되게 오래 살았어. 영조. 영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80세까지 살았죠. 40년 동안 왕위를 해먹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저 젊었을 때 죽었어요. 그냥. 그래갖고 이 사람이 1800년 그 뭐냐면 5월달에 갑자기 죽은 거야. 5월달에.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정치를 하려고 오이영조라는 교서를 내었거든요. 그 오이영조에 보면 그 노론의 어떤 그 강경파들 이들 제거하고 본격적 개혁 정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할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오이영조를 이제 그게 공포한 건 아니고 그걸 공포하기 예정을 하고 했는데 5월달에 갑자기 그 말에 죽어버린 거야. 죽은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설이 많은데 예전에는 그 독살당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독살보다는 이제 그 자기가 관리를 못한 거죠. 몸 관리를. 그 조선시대 왕 중에 제일 큰일 걸리는 거는 피부병 있죠. 피부병에 걸렸는데 그 종기를 낳기 위해서 이제 수은을 많이 사용했나 봐요. 수은을. 그래서 이제 수은을 사용해갖고 이제 그 수은 중독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죽었다. 정조가 그 의사들 말 무시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약을 오남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마비상인가 뭐가 이거 잘못 써요. 연운방인가? 연운방이라고. 근데 연운방이 이게 수은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연운방을 갖다가 종기치료했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중독으로 결국에는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승조가 어린왕으로 이제 즉위하면서 정수왕후가 수연천정하면서 이제 개혁 정치 끝나게 되죠. 예,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종조 때 개혁 정치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왜냐면 이건 누가 중심의 개혁 정치죠? 왕이 중심이야. 왕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를 못했어. 왜냐면 사람은 이제 자연수명이 있잖아. 그러면 왕이 죽으면 영조와 정조처럼 뛰어난 왕이 즉위하는 게 아니라 그 왕족과는 뭐냐면 그 어린 왕도 즉위할 수도 있고 무능한 왕도 즉위할 수 있잖아. 그 어린 왕과 무능왕들의 그런 단점을 마련하려면 나름대로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판병직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죽자 곧바로 이렇게 그 탕평정책이 붕괴됐고 오히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탕평정책 때 뭘 강화시켰죠? 중앙집권화 정책을 강화시켰죠. 예. 그래서 중앙집권화 정책을 강화시켰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요건 잠깐 정조 때 얘기는 안 했지만 수정관학 같은 거 실시했죠. 그래서 9년 단위에 수정학도 실시했고 그 다음에 그 지방의 어떤 지방 간의 권한을 강화시켜 놓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나중에 세도전기 때
이걸 중앙집권 정책을 강화시켜 바탕으로 그 영종률 때 그 강화된 중앙집권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백성들 약탈하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삼정의 문란을 가속시키고 그래서 중앙집권을 강화시키고 물론 이거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지만 세도 정치들은 중앙집권을 강화하는데 이 중앙의 권력을 누가 장악하게 되죠? 세도 정치가들이 장악하잖아. 그래서 영종조 때 만든 중앙집권 시스템을 이용해갖고 그 뭐냐면 여러 가지 지방민들, 지방을 약탈하는 그 시스템으로 이제 악용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삼정의 문란이 가속화됐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조의 개혁 정책을 이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이거 좀 보기 전에 문제 풀어보기 전에 규장각을 한번 좀 읽고 넘어갈게요. 규장각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서 잠깐 펴보세요. 아까쯤에 지도서. 지금 그 거기에 규장각과 작용이 있죠? 예, 두 개. 몇 페이지야? 287페이지. 예? 287. 네, 287페이지. 거기 각자 한 분이 규장각 있고 한 분이 작용이 있고 그죠? 누가 읽으시죠? 저쪽. 예. 조선시대 왕실 도서관으로 1776년 원래에 설치하고 역대 왕들의 친필, 서화, 고명, 유교, 선보 등을 관리하던 곳이다. 규장각은 원래 1694년에 종부시에 예속되어 어제 어필을 보관하던 곳이었으나 정조가 창덕궁의 후원에 새로 집을 짓고 고사를 따라 규장각이라 이름하였다. 아울러 강화도에는 외규장각을 두어 중요한 서적을 보관하였다. 정조가 규장각을 설치한 목적은 단순히 역대 국왕의 어제 어필을 보관하는 일뿐만 아니라 당시 왕권을 위태롭게 하던 청리, 황관들의 음모와 횡포를 물고 건국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현실 문제의 해결은 곧 학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으로 도서를 수집하고 보존 가능하는 데 있었다. 네, 그 다음 분이 장용을 읽어보세요. 조선 후기 국왕이 호의를 맡아받은 수기소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의시제에 따라 조직 개편한 국왕이 호의군대이다. 1784년 정조는 생부서 서자의 존호를 장원서자로 바꾸고 이를 축하하기 위한 과거를 실시하여 국가에서 무려 2000여 명 학교시켰다. 이듬해 홍보동의 영모 사건이 일어나자 왕의 호의를 강화하기 위해 과거 합격한 무사들을 흡수하여 장명위를 전치하고 약 500명의 인원을 5대로 나누어 편제하였다가 1793년 규모를 확대하여 장명령이라 했다. 도성을 중심으로 한 내용과 수원 나성을 중심으로 한 외형으로 이루어졌다. 규모는 5사 25초로 확대되어 도제조 아궁이 되었고 그 아래 군색, 양식 제조, 장명사, 종사관, 성기별장, 행거총, 성기장, 초관을 두었다. 외형을 둔 것은 정조가 장원사를 혈령만을 중시하여 취한 조치였다. 외형의 편제에는 입방군, 흡수군으로 구성되었고 위안을 별도로 수성군이 구성되어 있었다. 장명령의 정치 목적이 왕권을 강했었으므로 중앙집권적 오의체제를 도입하여 국민한 왕권의 상징으로 삼으했으나 정조가 죽은 뒤 1902년에 퇴수되었다. 네. 자, 그러면 형사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자, 형사평가 113페이지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 자, 3번 문제에 보면 거기에 이제 가해등을 명칭을 써보고 정조 때 규장각 설치 목적 두 줄이나 쓰시오. 자, 규장각 원래 1694년에 종부시에 예속되어 있다가 어제 어필을 보관한 곳이었으나 정조가 창덕궁 후원에 새로 집을 짓고 고사했다 규장각이라 이름하였다. 아울러 여기 강화도에 설치된 것이 뭘까요? 규장각 밖에 있다요. 외규장각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목적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역대 국왕의 어제 어필뿐만 아니라 당시 왕권에 위태했던 청리나 한간의 음모와 횡포를 누르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등 그리고 국가적 규모의 도서를 수집하고 보존 가능한 데 있다. 이런 데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문제 보냐면 112페이지. 112페이지 34번 문제. 옆에, 112페이지, 잠깐만요. 잘못 적었네. 몇 페이지, 아니, 112페이지가 아니라 123페이지 보세요. 자, 123페이지 39번 문제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책의 명칭을 써보고 정조가 화성을 건설할 목적을 두 줄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그 밑줄진 지급된 노림이 어떤 방식으로 조달했는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은 뭘까요? 화성 성역 의계죠. 네, 화성 성역 의계. 화성을 이제 만들 때 여러 가지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축술을 이제 적어놓은 그림과 함께 그려놓은 그 책이 화성 성역 의계고요. 목적은 일단 화성 성을 건설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정치 군사적 기능도 있고 상공이 입주해서 개혁적인 중심을 만들고 그때 이제 노인을 다 지급했다고 했죠. 그때 만든 노인들은 대동세에 포함되는 거야.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공납하고 요역은 같이 연동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동세 거둘 때 요역세도 같이 거둔 거예요. 이걸 무슨 제 정결수포제라고 해요. 정결수포제. 그래서 토지 결수에 따라서 그 토지 결에 요역세를 징수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있고요. 그 비상교과서 잠깐 한번 볼까요? 비상교과서. 비상교과서 159페이지 볼게요. 누가 읽어볼까요? 비상교과서 159페이지. 화성 성역 의계는 수원 화성 성곽을 축조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고 공사 내용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정조의 명에 따라 편찬되었다. 이 책은 머리책, 몸책, 부록 등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책에는 성곽 시설물의 각 부분을 그림으로 설명한 도서리 수록되어 있으며 몸책에서는 공사 관련 공문서와 정조의 명령, 장인들의 명단과 지급된 노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부록에는 행궁건설과 관련된 기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화성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파괴되었으나 화성 성역 의계의 기록에 따라 복원이 진행되어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예. 자, 거기 위에 잠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제가 잠깐 설명 못해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또한 붙어 있죠. 그래서 수령이 9년 단위 한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여 지방사족에 영향을 주려나가고 백성에 대한 국가의 통치를 강화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주년 단위의 하약을 이제 수령이 주관하고 했던 것은 요 정조 때예요. 정조 때. 그래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백성에 대한 국가 통치를 강화시켰다. 그래서 수령하약의 뭐냐면 시시 의미를 쓰자면 요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항약과 관련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영종조 때 그래서 중앙 집권의 일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관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세도 정치 부분 넘어갈게요.